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쌀쌀한 날씨가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됐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는 LH 국정감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시사토크 불독에서 다뤘던 이야기 중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내용, 그중에 경남의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회 박준호, 이영실 의원, MBC 경남 장현 기자 총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두 의원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박준호 의원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이제 국정감사가 되는데요. 최초에는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예. 국가의장이 정인으로 나오고 또 사유리 미혼모 문제, 또 LH 문제, 또 지역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다루고 있는 지능의 홈넷 문제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대장동 개발로 이제 그 국감 이슈가 다 덮어버리는. 그렇죠. 네. 지역 경제 또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헤쳐나갈 문제들도 함께 짚어보는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직 국감이 끝나지는 않았으니까요. 지역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국감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네. 국정감사가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영실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저도 박준호 위원장님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저는 특히나 이제 저희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에서 다룬 주제들을 경남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또 그동안 또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 제 소속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이다 보니 문화예술 가능하고 아동, 여성, 청소년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이번에 그 국감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보건소의료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는 국무직에게 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경남의 현황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묻혀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없도록 제가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현 기자는 또 이제 국회에 이제 국감이 또 열리고 있는데 직접 여의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시사토크 불독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이번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른바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장동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대장동 국감 속에서 불독 국감을 취재하러 다녔습니다. 예. 그 불독에서 다뤘던 주제들 어떻게 국정감사에서 처리되고 어떤 질의응답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지난주 이미 방송했던 대로 LH 관련해서는 한번 방송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불독에서 다뤘던 문제 있었죠.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그리고 중간 착취 문제,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좀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불독 국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 명의 도의원을 모신 이유도 저희가 동일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이 문제는 먼저 제기했던 분이 바로 또 박준호 도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국감에서 중간 착취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평소에 또 노동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이영실 도의원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먼저 지능형 홈 네트워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현 기자가 국정감사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5일이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18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 이름 제가 언급할 때마다 제일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네요. 네. 네, 이 위원회에서 이제 국정감사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들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김해 출신 이제 김정호 국회의원이 이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시절 경제부지사를 지냈죠. 문성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제 답변을 했었는데 어떤 질의와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영상 함께 보시죠. 지능형 홈 네트워크 KS 표준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주요 설비들이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 전원 장치 없어서 정전되면 완전히 먹통이 되죠. 홈 게이트웨이가 없으면 사생활 정보, 개인정보 다 노출되고 해킹됩니다. 또 KS 표준을 운영기기들이 안 받게 되면 상호 연동이 안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KS 제도가 사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좀 못 쫓아가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종합적으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아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 좀 불합리하게 규제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사각지대가 생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의무가 사라지다 보니까 아까 TTA와 같은 그 카스 인정을 받았던 기관이 그 기관 자격도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바로잡는다면 규제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종합적인 어떤 고시계 정도 검토를 해서 네, 김정호 국회의원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해서 어떤 질의 내용들이 주로 쟁점이 됐습니까? 산자부 장관께는 산자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는 한국 산업표준, 그게 지능형 홈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든요. 6개가. 이게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선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 반영을 하고 이제 그 제도 개선을 이제 지자체에 전달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독 이 산자부만 미온적이거나 협의가 덜 됐거나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KS 인증을 다 회피한 거죠. 그 월패드 제조사들이. 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시험 인정기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 데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붕 떠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요게 첫 번째 산자부가 조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그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설계하게 되면 한 세대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채만 해도 얼마입니까? 뭐 2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조가 넘죠. 그런데 그 전에 것들도 많거든요. 2009년도부터 도입이 됐고 10년부터 본격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손해배상들이 엄청나게 뭐 폭발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연착륙하고 싶은데 시간을 좀 달라. 방법은 뭐 영구용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선할 것인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경상남도는 아직 뭐 이렇다는 사실 조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전수조사라는 걸 실시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전수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렇게 선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좀 약간 태도 변화도 좀 기대해 보실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바뀌어야 되죠. 반드시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문도 내려갔고 하니까 지자체 뭐 김해시가 됐건 경남도는 더 이상 이제 중앙부처를 책임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최근에 제가 이행 점검은 못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부산시나 뭐 경남도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도록 그 공문대로 지능형 홈 네트워크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빨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네, 먼저 장현 기자가 김종호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점을 앞서 저희가 불독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방송을 보고도 몰랐었는데 충격적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 있냐. 해킹 당할 위협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는데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앞으로 산자부, 과기, 정통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니까요. 예. 우선 산자부에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영실 의원은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려되지 않으셨나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이거 관련된 지적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실질적으로 분명히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안전해야 될 주거 공간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해야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 영상에서 아까 보셨지만 이제 그 산자부와는 별개로 국토부하고 이제 그 과기정통부는 이제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개선 조치를 전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도에 보낸 이 공문입니다. 우선 이제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도에 보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를 부산시가 받아서 각 구군청에 보낸 공문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곳은 영도구청이 각 아파트에 보낸 공문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관련 설치 기준의 해석 적용 그리고 건축 심의 감리와 전문성 유지 보수의 지속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지금 날짜가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보냈냐면요.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도에 지난 7월 19일 발송을 했고요. 부산시는 다음 날인 7월 20일 각 구군청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청은 사흘 뒤에 이 각 아파트 세대별로 전부 다 보냈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죠. 부산시 사례들이 아마 좀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로 떠오른 이유였습니다. 네, 근데 지능형 홈 네트워크 문제가 저희가 지난 불독 시간에 짚어봤습니다만 이미 이 고여 있는 문제 자체가 꽤 산적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만 지능형 홈 네트워크 문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게이트웨이 그리고 KS 인증이고요. 그리고 예비 전원 장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면은 이 시공사가 반드시 다시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뭐 김정호 의원이 이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대당 약 300만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소송가액만 따져보더라도 약 뭐 4조 원 정도 예. 이렇게 되고 민사소송까지 확대하게 되면 수십조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파트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 이렇게 뭐 홈게이트웨이 예비 전원장치 KS 인증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 지난 7월 1일 그리고 7월 9일 두 차례 불독에서 방송을 했었죠. 그 영상 다시 보시면 뭐 당신 아파트 안전할까요?라는 주제로 방송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좀 찾기 힘들다 그러면 MBC 불독 제작진으로 전화 주시면 아파트에 설치되는지 아닌지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좀 더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찾아드릴 수 있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이제 저희가 함께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통합주택 제어판이라 불리는 이 월패드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떤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십니까? 처음 이제 지능형 홈넷 관련한 문제를 이제 짚어볼 때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이게 판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시민분들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기기가 발전되고 첨단화되면서 제도가 미리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지켜나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각지대였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 보다 AI를 중심으로 발달해 나갈 것인데요. 그러면 그런 제도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보다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점을 챙겨보고 챙겨 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홈넷 이 문제가 어느 한 사람 특정인들의 특정 건설사의 문제였다면 아마도 기소가 돼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보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관행처럼 여겨졌는데 이런 관행부터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기존의 아파트도 설치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끝까지 아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우리 삶의 보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졌습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엔 중간 착취로 이어갈 텐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영상 장영 기자가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선 시사토크 불독에서 지난 9월 23일이죠. 중간 착취
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다뤄졌는데요. 이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고요, 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장혜영 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이기도 하지만 장혜영 의원이 공공기관의 하청업체에 대한 중간 착취 자료를 이제 계속 요구했는데 뭐 응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보를 통해서 하나 확인이 된 게 국세청, 홈택스 상담원들이 일하는 곳이죠. 이곳에 이제 자료들을 입수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세청에 질의를 해야 되고 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국정감사 질의 답변 내용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국세청의 대표적인 대민 서비스인 이 홈택스 상담센터에서 중간 착취 정황이 드러났어요. 업체는 근로 인원 수를 계속 60명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실제 근무 인원은 그보다 확연히 적었던 거죠. 화면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실적표, 조직도, 주간 보고, 인원 뭐 이런 거 다 50명이 안 되고 45에서 47명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요 몇 년에 다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회사가 자꾸 출석부에다가 퇴사자 이름을 쓰게 하고 휴가자를 로그인시키고 뭐 이렇게 마치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정황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런 종류의 국세청 직원들의 부실한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기가 안 그래도 이번에 의원님 그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콜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질의를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예,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런 부실 대응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좀 잘했나요? 아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부족이 없도록. 받아놓고 부실한 예. 대응을 해서 국감장까지 가지고 오는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희가 잘한 거예요? 잘한 건 아닙니다. 잘한 건 아니죠. 예. 2018년에 2억 7천만 원, 2019년에 3억 2천만 원, 2020년에 5억 3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계속 결산상의 이 일반 윤역비하고 실제로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3년이면 하겠습니다. 합치면 10억이 넘는데 이게 국세청에서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시고 지적하기 전에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제가 아마 네, 부가가 알겠습니다. 가치세나 상황 파악하셔가지고 의원실에 보고해 다시 주시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혜영 국회의원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간 착취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점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까? 네, 지금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홈택스의 상담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간 착취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국세청이 이 홈택스 상담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었을 때 보고된 인원과 실제로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저희 의원실에 들어왔고요. 심지어 어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어떤 위탁 업체들에서도 중간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감독 책임의 문제를 물었고요. 이 피감 기관들의 자료 제출 정도 그리고 이 답변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 태도는 매우 불성실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중간 착취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실제로 이 민간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얼만큼의 실제로 된 임금을 지급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민간 위탁이다 용역업체들에게는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게 경영상 내지는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극도로 공개를 꺼립니다. 근데 업체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의원실에서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적어도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감사 이제 기관 중에도 이런 자료 제출에 있어서의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이제 답변함에 있어서도 문제의 본질을 정말로 이런 증거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고질적인 태도들이 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 기관들의 태도 가운데 과연 문제의식이나 있기는 한 건가 이제 그런 점들도 제가 간간히 좀 보였는데 좀 어떻게 보였습니까? 특히 서면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다루겠다고 하는 것을 피감기관들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산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바로 잡으면 예를 들면 그런 직접 노무비 입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관련 법령을 굉장히 최협의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연말 정산할 때도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많이 찾는 곳이 홈택스인데 이곳의 상담센터에서 중간 착취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고 김영균 씨 사망 이후에 이 중간 착취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불독에서 역시나 합법적 갈취라는 주제로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이영실 의원은 앞서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국세청이라는 주요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부당 노동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드러난 부분들이 이게 저희가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를 통해서 밝혀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홈택스라는 상담센터에서 자료를 줘서 이게 제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이 드러난 부분들.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노동 현장에서도 이게 중간 착취가 발생하고 있을 거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문제는 국세청의 이 홈택스 상담센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이 중간 착취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증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아까 자료에서도 이게 보여졌지만은 실제로 김영균 노동자의 사망 시 규정을 지켜지지 않는 그 위험의 애주화만 이게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이 조사 과정에서 이 명세서를 보고 건보 공단의 명세서를 보고 중간 착취가 드러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19년도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것들을 중간 착취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저는 이게 아까 앞서서 말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처럼 부처 간의 협조가 서로 안 된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법으로도 분명히 중간 착취 배제를 명시하고 이걸 어길 시 처벌을 받는다라는 법률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의 노동 대가를 누군가 자신의 이윤으로 빼돌리는 행위가 만연하도록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중간 착취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 박준호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저는 홈택스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340만 명보다 훨씬 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기관 간의 협력, 협조를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또 이것을 입법화해서 법으로 좀 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좀 강력하게 다뤄야 된다는 목소리를 두 분께서 좀 꺼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중간 착취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게 합법적입니다. 합법적 가치라 불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청업체에서 임금을 떼어가더라도 이게 합법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 뭐 대책을 세울 방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는 그 합법적 가치에 이제 이 불리는 이유가 좀 참담합니다. 이 방금 이제 장용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청과 하청업체가 계약을 할 때 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럴 때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하청업체에서 노동자하고 계약을 할 때 근로자 계약서를 쓸 때 이거 최저 임금만 맞춰주면은 이게 법으로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계약 사이에 빈틈을 파고드는 게 중간 착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원청과 그 계약을 도급 계약을 맺을 때 실제로 이게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별도로 구분이 돼서 이 지급이 되면은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한 계좌만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등록이 한 계좌만 되다 보니까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나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 이제 그들이 말하는 영업상의 비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게 드러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얼마의 인건비가 지급돼야 된다라는 거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한 덩치로 나가게 되니까 이 부분들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아주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게요. 이 두 분이 지금 경제환경위원장이시고 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이 경상남도가 궁금해요. 홈택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박준호 위원장께서 경제환경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경상남도에 있는 그 기관들 좀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경상남도는 출처 출연 기관의 이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네. 생활임금은 시급 10,000원으로 측정해서 출처 출연 기관에 다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도 해봤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네. 그리고 한번 또
혹시라도 중간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로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법을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해서 중간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노무비를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직접 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직접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지급되도록 하고, 예. 또 용역사 간에는 경쟁이 심화돼서 실제로는 노무비만 남는 거고 이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사의 일정 부분에 이윤이 있어야 이 그 노무비를 이렇게 깎아먹는 효과가 덜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박준호 위원장께서 좀 전에 경상남도의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촉구들은 사실 좀 여전히 유효한 거죠.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예. 그렇다면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이 지금 민간 기업까지 이런 문제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는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여러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단은 뭐 경제환경 위원장님께서 이제 뭐 저희 경남의 민간 그 공공기관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이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임금에 직접 노무비 지급하는 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볼 자료를 요청해 볼 예정이고요. 경남도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노동 정책에서 실태 조사들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들이 이어져서 정책으로 반영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이게 근절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가져가면서 실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저희 경남에서도 그 도민 노무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노무사를 통해서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경남도 차원에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착취 문제도 그렇고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문제 역시나 우리 지역 문제이기도 합니다. 분명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문제고 단번에 뿌리 뽑지 못하겠습니다만 또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스타트크 불독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영상 보고 올 텐데요. 이번엔 우리 지역의 또 국회의원 국정감사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앞서 김정우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누굽니까? 네, 이번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한번 가보겠는데요. 지역에는 이제 최영두 의원이 있었는데, 이 피감기관 이 질의답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감기관은 물론이고 이제 동료 국회의원들도 정말 좋은 제안이었다라는 점 몇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경남의 역사와 관련해서 좀 재검증이 필요하고 그 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그 지적들이었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10월입니다만 또 붕화 항쟁도 마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15 어제 지난해 3.15 이거 특별법에 따라서 이번 6월이었죠. 3.15 특별법이 60주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되는데, 3.15 어거를 기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민주화 운동의 기념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현대 유산 복원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근현대 유산 복원 사업을 합니까? 지금 4.19 2020년은 그 4.19 혁명 60주년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 청장님 아니셨지만은 청장님 그 문화재청에 지난해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25 전쟁 70주년하고 3.15 4.19 60주년 계기에서 어떤 문화재 발굴을 했고 복원 정비를 했는지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6.25 전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70주년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떤 발굴 사업과 복원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산은 6.25 때도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마산 시민들이 그 기록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녹취록을 만들고 그 흔적을 찾아서 적석산으로 서북산으로 여항산으로 답사도 가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뭐 그런 걸 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사업을 하고 복원을 했는지 나중에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산 김주열 열사 관련해서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 3.15 당일날 마산에서 몇 명이 경찰 총살에 죽은 줄 압니까? 아세요?
지금 우리가 김주일 열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이 이렇게 뒤바뀐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 김주일 여사가 체류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서 경찰이 은폐하고자 마산만에 버렸죠. 그게 다시 떠오른 게 4월 11일이고 그게 2차 시위에 이제 도화선이 됩니다. 그날 밤에만 1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명이. 지금 저희가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경남 지역이 지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마산 지역 근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또 이 중요한 지역들은 지정하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리를 해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국립해양문제연구소 소장님 좀 질문하겠습니다. 해양문화연구소 소재지도 목포지만 그거야 이제 신안 유적이 발굴되고 했으니까 그죠? 태안도 있고. 근데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마산입니다. 제 지역구에 추산동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회원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려왕하고 몽고군 총사령관이 와가 지휘를 했답니다. 왜 그 자리에서 했을까? 배를 수천 척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갔다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저 바다에서 있었던 일, 저 바다에 깔아앉아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여목연합군에 저희가 깊이 이 연구를 착수하진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또 의원들의 활약상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경상남도와 경남경찰청 이부 국정감사 대상에서 피감기관은 제외됐는데요. 경남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정감사를 지난 10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요, 이 웅동학원 이사장, 이 웅동학원을 내놓고 자신과 정경심 교수는 이 학교 법인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박종훈 교육감에게 물었고요. 박 교육감은 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 법인 이사장이 학교를 기증하겠다고 해도 이 부채가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누구도 학교를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 국정감사는 이 정도로 됐습니다. 네. 자, 국정감사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좀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질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다뤄질까요? 이영실 의원 바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특히 이제 뭐 이게 저희가 현지 감사하고 이 사무 감사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할 예정인데 저는 이제 특히 저희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돌봄 노동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남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서 이 돌봄 노동을 실행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예정이고요. 특히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보건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저희가 이제 경남의 문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특히 이제 컨텐츠 기업 이제 이걸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더 챙겨볼 예정이고요. 또 행정부, 집행부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국감 때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행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 때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그냥 뭐 너무 형식적인 자료가 온다거나 또 이렇게 뭐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챙겨보고 피감기관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순웅 의원도 듣겠습니다. 네, 자료는 디테일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자료가 디테일하게 그렇죠. 잘 안 옵니다. 심지어는 뭐 항목을 어떤 뭐 틀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렇죠.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자료를 생산해서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또한 평소에 행정을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영실 의원님 말씀하셔서 보태서 말씀드리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제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는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그동안의 정책과 재원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집행을 잘 해왔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도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세워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행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인지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마도 내년에 지방선거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했어요. 의원님들께서 아마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경상남도 의회는 도민들께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하신 게 벌써 이제 11월부터죠. 행정사무감사가. 네, 11월 3일. 힌트를 벌써 주셨는데요. 불독에서도 이 도민들과 함께 좀 지켜볼 포인트가 몇 가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1대 도의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뭐 코로나 일상 이제 곧 열릴 텐데 그때를 대비하는 도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내년에 또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좀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스타 도의원이 된다면 그 내년 또 득표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그 많은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이제 다음에 저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국정감사 그리고 도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까지 집중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속의 경남의 이슈, 경남의 현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타트고 불독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지진에 대한 상식과 그리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지센터의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을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과 10년이나 20년 전만 해도 지진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지진에 대한 연구를 왜 해? 그 지진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필요 없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소중한 인명과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일본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지진을 알고 있는 저도 일본에서 처음 지진을 겪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진 행동 요령이었지만 대비를 할 수가 없었었고 그리고 올바르게 그 행동 요령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알고 있는 저도 당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진은 불시에 닥치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진에 대한 상식, 그리고 두 번째는 경주와 포항 지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9.12 지진이나 포항 지진을 겪고 느끼셨던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계시군요. 다른 지역에 가면 한 반수 이상은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혹시 뭐 비행기나 또는 놀이동산이나 뭐 지진 체험을 하셨다면 그게 바로 지진과 똑같은 이제 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이 왜 발생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땅속 깊은 지각판이, 커다란 지각판이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이렇게 충격이 갈라지면서 이 충격이 발생하는데 이 충격이 지표면까지 전달돼서 이 지표면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나라들은 뭐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뭐 멕시코 등 이런 여러 나라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나라들은 다들 이제 불의 고리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의 고리란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구는 10개의 지각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이제 태평양판이라고 돼 있고 태평양판 주위에 필리핀판과 뭐 북미판, 나즈칸판 등이 있는데 이 접하는 면에서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규모 7.0 이상의 대형 지진이 거의 80% 이상 발생을 하고 이 점들을 연결을 하면 커다란 띠를 만듭니다. 이 띠를 불의 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외에서 또는 이제 불의 골이 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지진 두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에 중국 수찬 지역에서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개인 주택이나 또는 공공시설물을 이제 조족조 형식으로 많이 지었었는데 특히 이 조족조 형식으로 지은 학교 건축물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던 시간은 오후 2시였었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학교가 붕괴가 되고 그대로 매몰된 아주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국내도 1990년대까지 조족조로 많은 주택들을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부상자를 구조하거나 또는 이 부상자를 응급을 하거나 또는 이제 건축물을 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진 해일로 발생을 해서 지진 해일은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갔습니다. 이 지진 해일은 또한 이제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들어왔다 빠지기를 여러 번 하는데 이 지진 해일로 인해서 사망 실종자가 이제 동일본 대진이 때 2만 명 정도 발생했는데 이 중에 90%가 익사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진 해일로 인해서 원전 시설에 대한 파괴가 일어났고 피해로 인해서 정전 그리고 방사능 피해까지 이제 번졌습니다. 이 방사능 피해는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쳤고 여기에서도 보면 지진이 이 한 나라의 이제 그 피해로 끝나지 않고 이 복합 재난이나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주 포항 지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제 9월 12일 이제 저녁 7시 44분에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당직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주 익숙한 그 진동 떨림과 그리고 이 소리가 이제 딱 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서 많이 겪었던 지진 일어나기 전에 이 창문이랑 틀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으니 당연히 이제 뉴스에 나오는 진앙지며 이런 것들을 봤죠. 경주에서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경주는 근데 역사적으로 지진 피해가 많이 났었던 지역입니다. 779년에는 이제 민가가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상자도 한 100명 정도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제가 이제 현장 조사를 갔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조족조 건축물에서의 피해도 많이 있고 흙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화재 시설이 많다 보니까 기와 탈락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진에 대비했다라면 기와 탈락에 대비해서 철근이나 또는 이제 못이나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겠지만 그냥 흙으로 이제 접합을 해놓고 올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와가 떨어져서 이제 많은 시설물에 피해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도 저희 9.12 지진과 마찬가지로 중앙지진재 원인 조사단으로 활동했던 저희 연구원에서 이 포항 지진을 이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갔었던 직원들이 이 피해 상황을 저희한테 전해주는데 1년 전에 9.12 지진이라는 건 전혀 틀렸습니다. 피해 규모도 되게 크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대피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다음 날은 수능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능을 치러야 되는 포항시에 있는 이제 그 학교들이 균열이 나거나 또는 많이 마감재가 탈락되거나 해서 도저히 수능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듯이 이제 많은 주택들, 조족조 주택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필로티 건축물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민간 주택에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재민들도 최대 1,800명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간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인프라 시설인
포항 북구청이나 또는 KTX역 그리고 이게 양덕 정수장도 이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항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난로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전압기의 이제 접지 부분이 지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합선이 돼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항 지진과 그리고 9.12 지진을 비교해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전체적으로 9.12 지진에 비교해가지고 지진 피해가 6배에서 16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진 규모는 9.12 지진보다 더 작았습니다. 9.12 지진은 5.8이고 포항 지진 5.4였는데 경주 지역보다는 비교적 더 이제 연약한 지반이었고 그리고 인구가 2배였고 그에 따른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인구들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경주나 포항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많이 대비를 하셨습니다. 그중 잘된 사례로는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그 아기들 침대를 유리창 깨질 걸 대비해가지고 가운데로 모으시거나 또는 노래방에 계셨던 이제 그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지진에 대한 발생을 알려드리고 대피를 유도했었던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진을 실제 겪고 나서 보니 실제로 지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에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행동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기 전에는 이제 평상시 가정에서 넘어질 수 있는 가구나 또는 이제 이런 낙하물에 대해서 고정을 해주시고 평소 담이나 또는 이제 난간이 균열에 가 있으면 보수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제 평상시에 이 우리 집 주변에 지진 5개 대피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되지? 이런 사전 회의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한의 그 지진 행동 요령은 머리 보호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셔서 머리를 최대한 감싸시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을 한다. 밤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베개나 담요로 머리를 보호하시고 침대 옆이나 이런 데 웅크리셔서 최대한 몸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꼭 멈춰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9.12 지진이나 포항 지진 CCTV를 많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때 보면 이 지진이 갑자기 발생하니까 놀라가지고 아직 지진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화들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 그 영상에도 이 떨어지는 낙하물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실제 이 대피하시다가도 이 대피 훈련을 많이 안 하다 보면 대피하시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부상 중에 낙하물에 의한 부상보다는 이 대피하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급한 마음에 2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식의 이제 피치 못할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부상들이 있는데 이런 부상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 후에는 반드시 이제 주위에 부상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지진 5개 대피 장소까지 계단이나 또는 도보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유무를 확인하신 다음에 귀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실 수 없을 정도로 지진 피해를 입었다면 지진 겸용 임시 주거시설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 행동 요령이고 또 이 지진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매년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하셔도 이제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포항 지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진 발생 시에 저희가 대피할 때 가스 차단이나 화재 차단이 왜 중요한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포항
포항 지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1월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난로 같은 것들 켜게 됐습니다. 난로가 끄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지니까 화재가 났고요. 제일 좋은 사례로는 1995년에 발생한 고베 지진을 들 수가 있는데요. 고베 지진 때 지진이 발생했고 그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가 다 꺼졌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대피를 했는데 이 피해난 지역을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를 이제 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켜져 있던 가열기구나 또는 이런 가스나 또는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한 2차 화재로 뭐 구할 수 있는 뭐 부상자나 또는 이런 그 인명도 많이 못 구하고 이제 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3가지 중요한 이제 그 지진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 관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재난에서 재난을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재난 사례에서 미래 발생한 재난을 미리 대비하자는 의미인데 우리도 9.12 지진과 포항 지진에서 교훈과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과 경험을 되살려서 앞으로 지진 대비에 잘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